매년 1,000조씩 국방 예산을 쓰는 미국이 한국의 작전 장교를 파견했다네요. 국방 예산 100조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트럼프의 협상 작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CNN도 이 비밀 보고서를 입수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보고서 더미를 정리하며 커피 한 잔을 들이켰어요. 주한미군 대령으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해왔어요. 그동안 여러 전장을 거치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어요. 내게 군 생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한국의 교통 시스템 실사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군사작전과 교통 시스템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나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로 사정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임무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통 시스템을 실사해서 보고하라고요? 하지만 곧 상부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최근 미 본토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했어요. 톨게이트에서 길게 늘어선 차량 대기줄, 교통체증에 갇힌 응급 차량. 신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부대 이동이 늦어진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전시 상황이었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거예요. 나는 그 훈련의 현장에 있었어요. 긴급히 부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도로 정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때 나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략적 기동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어요. 상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할 것을 명령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도로망, 신호체계, 고속도로 운영, 시스템 등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시스템이 군 작전 수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인정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을 정도라고. 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주한미군 소속이지만 이런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미국의 지원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지능형 신호 시스템, 무인운전 지하철, 전국 통합 교통카드 등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일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몇몇 장교들이 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대령님, 한국 출장이라니 운 좋으시네요. 거기 교통이 그렇게 좋다던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직도 의문은 가득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짐을 챙기며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번 임무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여전히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의문이었어요. 교통 시스템을 실사하러 한국까지 왔다고. 이게 정말 군작전에 도움이 될까?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첫 번째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반짝이는 공항 내부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빠른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줄이 길어 보였지만 흐름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탑승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자 단 몇 초 만에 심사가 끝나고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보통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긴 대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차례가 되어 여권을 건네자 공항 직원이 빠르게 확인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대령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류를 받자마자 다음 단계로 이동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가면서도 곳곳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공항 내 AI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외국인들에게 다국어로 길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키오스크가 공항 지도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공항 내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만큼은 일부러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보여주려고 한 걸지도 몰라.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곧 공항을 벗어나면서 내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가게 되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야 했어요. 군용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상부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나는 마지못해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열차가 들어오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운전석이 없는 지하철이었어요. 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운전석이 없었어요. 이건 뭐지? 기관사가 없는 거야? 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탑승하고 있었어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했어요. 한국은 주요 노선에서 무인운전 지하철을 운영 중이며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열차를 제어하고 있다. 이준호 대위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대령님, 이 열차는 AI 기반 자동 운행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중앙에서 실시간 감시와 제어를 하고 있어요. 나는 놀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무인운전 지하철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운행하는 건 드문데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열차 내부도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기된 대형 디스플레이, 초고속 와이파이, 승객 편의를 고려한 설계까지 무언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로에는 신호등이 단순히 초록불과 빨간불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보행자 신호 카운트다운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도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도 쉽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면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이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작은 스마트 스테이션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초고속 와이파이, 냉난방 시설, 공기 정화 시스템,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까지. 미국의 단순한 정류장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시스템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도심 속 차량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통량이 많았지만 신호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인지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나는 차량 창문을 통해 도로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미국에서는 대도시로 들어갈수록 도로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정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봤자 한국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도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보인다 해도 결국 미국과 큰 차이가 있을 리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내 예상은 또 한 번 틀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무심코 도로를 바라봤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차들은 여전히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차량들이 갈팡질팡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서 긴급 차량이 제때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서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급차가 접근하자마자 모든 차량이 즉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길을 터줬어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차량들이 갈라지면서 구급차가 순식간에 그 사이를 통과. 신호등까지 자동으로 바뀌면서 구급차가 한치의 지체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준호 대위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대령님,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요. 차량들이 스스로 비켜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신호 체계까지 연동되어 있어서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변경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도로 곳곳에서 체계적인 교통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순간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였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차량이 멈출 것이라 예상했어요. 미국에서는 톨게이트에서 길게 줄을 서거나 정차 후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내 예상은 또 틀리고 말았어요.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준호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게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무선 단말기를 통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죠. 이 덕분에 톨게이트에서 정체가 발생하지 않고 도로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의 도로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톨게이트에서 길게 줄을 서야 했고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에 비해 여기서는 차량이 0.1초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이 신호와 상관없이 멈춰서서 노인이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어요. 나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준호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눈치를 보며 길을 건너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행자가 먼저 움직이고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하이패스, 보행자 우선 문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 의식이 결합된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고하는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한 보고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교통 시스템이 낫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었어요. 미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특정 도시에서만 활성화된 수준이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먼저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류장에는 투명한 유리벽과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이 가동 중이었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국의 정류장은 단순한 기둥과 표지판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스마트 정류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충전시설,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정류장에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실내 온도 조절 덕분에 밖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이 시설들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승객들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카드. 탑승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가볍게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다가 이준호 대위가 내민 카드를 받았어요. 대령님, 이건 한국의 전국 통합 교통카드입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택시, KTX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순간 멈춰 섰어요. 이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교통 시스템이 달라서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다른 요금 시스템과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했어요.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도 버스와 지하철이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은 카드를 태그하고 자연스럽게 버스에 올랐어요. 내 차례가 되자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었어요. 삑. 결제가 끝났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좌석에 앉자 전광판에 내가 내릴 정류장까지의 이동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동 경로, 남은 정류장, 요금 정보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차가 없어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는데? 목적지에서 내린 후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공유 전동 킥보드와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앱을 이용해 손쉽게 대여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한국은 전국적으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도시에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도 도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도심에서 이런 이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확실히 교통체증이 줄어들겠군. 나는 내 생각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이 시스템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한 가지 더 눈에 띄었어요. 버스는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정차했고 운행 시간도 예상 도착 시간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한국은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배차 간격과 운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운행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실시간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효율과 정밀함을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KTX 고속철도를 이용해 직접 체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철도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장거리 이동 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여전히 비행기나 자동차였어요. 철도가 있긴 했지만 노선이 제한적이고 속도도 한국의 KTX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서울역 승강장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기차로 이동하는 것이 비행기보다 나을까? 이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출발 시간부터 철저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며 나는 금세 한국의 철도망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KTX가 승강장으로 들어왔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정차했어요. 나는 객실로 들어서며 내부를 살펴보았어요. 좌석은 넉넉했고 테이블과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기내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었고 와이파이까지 연결이 가능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속도는 시속 300km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의 철도를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장거리 이동 시 기차보다 비행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속도도 한국처럼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미국에도 이렇게 운영되는 고속철도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KTX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망이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차량을 이용해 시내를 이동했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 역시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차량 흐름도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심 내 AI 기반 교통 흐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도로에는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신호등과 AI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차량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도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신호 시간이 자동으로 조정되었고 보행자가 많아질 경우 보행자 신호가 길어졌어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이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았어요. 한국은 주요 도심 지역에 AI 기반 교통 흐름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체증을 줄이고 차량 이동 시간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신호 제어 시스템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고정된 신호 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 흐름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다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돌아가면서 나는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도로 위 전광판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표시하고 있었고 앞쪽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미리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준호 대위에게 물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겁니까? 이준호 대위가 설명했어요. 네, 대령님. ITS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교통 안내를 제공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도로 정체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막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미리 정보를 받아 대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국에서도 도로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군요.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통 시스템에서만큼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의 철도망, AI 기반 교통 흐름 제어,
지능형 고속도로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교통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의 기동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CNN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나는 군인이었고 교통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릴 기회였어요. 나는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고 워싱턴 DC에 있는 CNN 본사로 향했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령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고 보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령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한국의 고속철도 KTX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열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절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도시 전체의 교통 체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였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터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과였습니다. 기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대령님께서는 미국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미국의 대중교통과 도로 시스템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내 생각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실제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어요. CNN 인터뷰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한미협력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며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변화할 차례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과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